노유진의 정치 카페. 안녕하세요. 네, 앉을까요, 이제? 예? 자리에 앉죠. 아, 예, 앉았어. 아주. 네. 예. 네, 오늘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시작하는 정치 카페 공개 방송. 이거 공연장이 굉장히 좌석이 뭐랄까 넓은 좌석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참 많이 막혔는데 오셨어요? 오시는데 큰 지장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택시 타고 오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시간 맞춰 도착을 했는데요. 재학생들도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한 게 지난 4월이었나요? 지난 4월이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네. 광주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이제 공개 방송인데 어떠세요? 너무 멀다 근데. 그쵸? 같이 붙일까? 조금 붙여요. 아, 너무 멀어가지고. 아니 이게 예, 좀 낫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늘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맨날 이제 얼굴 보고 방송하다가 또 멀리 떨어져 너무 있으니까 멀면 또 욕하기 불편하거든. 예, 노회찬 대표께서는 여기 이 학교 출신이 아니시죠? 아니, 예, 저는 이 나라 출신입니다. 예. 유시민 작가께서 이 학교 출신이신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예. 그 5.18 딱 났을 때, 5.18인가요? 아니, 쿠데타 났을 5.18, 때. 예. 그때 났을 때 이제 계엄 떨어지고, 예. 그때 여기서 잡혀가셨죠? 아, 여기 아니고 저기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그게? 저 본부 도서관 건너편에 예. 학생회관 있어요. 예. 거기 4층. 학생회관요? 예, 학생회관. 거기 식당 지금 있는데, 예, 그 예. 위에서. 식당 위에 4층에. 거기가 학생회. 지금도 학생회가 쓸걸요? 예. 거기서. 뭐 그런 아픈 과거사를 또. 그때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아, 그때는 이 집은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집이 없었고, 예, 그냥 잡혀갔지 뭐. 힘없는데 어떻게 잡혀가야지. 예. 저도 아주 오랜만에 학교에 와봤는데 저 자하연이 너무 작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옛날에 자하연이 굉장히 넓다고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작아진 것 같고요. 지금 학교 다니시면 어떨 것 같아요? 왜 학교를 다녀 지금 이 나이에? 아니 그래도 만약에 21세기에 지금 서울대 학교의 학생이다라고 하시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생각 안 해봤어. 아니 노 대표님께서는 가끔가다 이렇게 지금 대학생이다 뭘 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글쎄요, 뭐 대학생이라면 복면 써야지. 가면을 쓸 수는 없으니까 복면 쓰고 이제 내일 같은 날 광화문을 지켜야죠. 예, 저 이제 대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할까? 그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찌질찌질하게 여학생들 쫓아다니다 차이기나 하고 이제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아연화 쓸쓸히 앉아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잘 들리세요? 예.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정치 카페 스페셜로 방송된 역사 스페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팟캐스트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잘하면 금요일 이렇게 1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바람에 막 토요일, 일요일까지 1등 하는 바람에 그 생태계를 해쳤다라는 불만이 팟캐스트 생태계를 해쳤다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이 자아 비판의 형식을 빌린 자뻑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JTBC 나가셔가지고 토론도 하셨죠. 끝장 토론. 밤샘 토론. 밤샘 토론이죠. 예. 그것도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밤샘 건 아닌 거 아시죠? 12시 40분쯤 시작해서 거진 3시까지 했는데 2시쯤 넘어가니까 약간 몽롱해지더군요. 그래서 그 토론이 참 좋은 점이 몽롱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본 마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그 교학사 대표 집필 하신 분,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역사교육의 목표는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서 파시즘 역사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뭔지를 부지불식간에 토로해버린 그런 대형 사고가 밤샘 토론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예, 오늘 저 공개 방송인데요. 우리가 많은 주제를 좀 다룰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건 아무래도 올해를 좀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내년을 전망해보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국정교과서 문제 한번 짚어봐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앞에 그 종이 드렸죠. 거기다 한마디씩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도 쓰래.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다. 이 지랄 같은 상식을 깨는 건 슈퍼히어로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린 결국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지금 여러분은 이 물음들의 답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손석희 앵커와 장강명 작가가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권석천의 정의를 부탁해. 나는 이 책을 지금 처음 손에 쥔 사람들에게 그냥 서문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서문에서 어떤 뭉클함을 함께한 독자라면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권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정의를 부탁해. 도서출판 동아시아.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예, 다 쓰셨죠? 먼저 노 대표께서 먼저 좀 들어서 보여주시죠.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엑스파일이다. 예. 예, 뭐 설명할까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면은 그 굉장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이제 예지력과 또 의지를 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예정대로 한다면은 내년 말까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제 그 편찬이 완료가 되고,
2017년 1월 달에 검수를 해가지고 2월 달에 인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가 결코 종이 위에 인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파일로만 남아야 한다. 그 파일도 일반인들은 알 수 없고 딱 2개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김무성 두 사람에게만 X파일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거는 이게 파시즘 전체주의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밤에 토론하면서 북한 좋아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 김일성이 한 걸 해요? 이제 그랬더니 반응이 여러 갈래로 나오더군요. 한편에서는 북한은 안 망했는데 왜 망했다 그래?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개뿔 망했어요. 북한 안 망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 좀 곤란해요. 저는 그거는 좀 진짜 인민들이 굶으면 그 망한 나라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권희영 교수의 그 발언, 감시하고 처벌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이 국가가 부여해준 목표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로 동일시해서 감시하고 처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이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밀의 표현을 빌리면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을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떼와 한 사람의 목동 그리고 몇 마리의 개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새누리당 당원들만 데리고 어디 독도에 가서 그런 나라 만들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답변을 좀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IS. 아니, 농담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상대의 위험을 갖다 너무 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과장할 필요 없이 제가 이제 IS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수니파에 속하는데 수니파에 와하비즘이라는 걸 신봉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하비즘이 어떤 건가 좀 봤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들 신앙 외에는 모든 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누구부터 이제 없애려고 하나요? 무신론자를 없애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신론자를 없애려고 해요. 그 다음에 유일신만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유일신도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 종교잖아요. 사실 기독교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아니 유태교나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같은 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오로지 자기들 많이 믿는 방식으로 그 신을 믿어도 그것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이슬람을 믿어도 그 사이에서 또 시아파는 안 돼요. 수니파만이고요. 또 수니파 내에서도 자기들의 그 종교 해석 있죠. 경전 해석.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배교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교자라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저거로 만들고 자기들 해석만 유일하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도 옛날에 그랬죠. 중세 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서 해석을 독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 땅에서 신이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중세 때는 교황청이 그랬고, 실제로 이제 신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걸 무너뜨린 게 루터잖아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다 읽게 하고 누구나 다 해석하게 만들면서 이걸 무너뜨렸잖아요. 루터 나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국정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사 해석 중에 우리만 오로지 옳다.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교과서가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독점하는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국가를 참칭하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이제 반국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난 좀 반대인데 그 해석은. 왜요? 좀 달라요. 뭐가? IS는 알라신을 섬기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를 하는 분은 조상신을 섬겨요. 그렇죠. 그건 되게 다른 거야. 그 알라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자기 생각하지만 지금 이분이 섬기는 조상신은 자기 혼자 만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또 박근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나하고는 아니, 관계없잖아.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IS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IS는 그래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종이. IS는 이걸 IS라 읽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아이스라 읽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래서 갔다 그러면은 IS가 섭섭해한다. 약간은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꼬집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국가 원수인데. 그건 실수가 아니고 입에 발린 거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분이 바로 그분들이 믿는 그 조상신이 대한민국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거든요. 대한민국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경우 이렇게 사진 갖다 놓고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태초에 아빠가 있었다. 그렇죠. 태초에 아버지가 있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경찰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그렇잖아요.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더니 경찰이 세상에 와가지고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내라. 아니, 그거 어떡합니까? 그 박근혜 씨가 박정희 씨 딸 아닌가 봐요. 그렇죠? 나 이상해가지고 어쩌라냐. DNA 뭐 검사하자는 얘기야? 대한민국 경찰에 이게 친자 관계를 갖다가 지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국과수에 의뢰해야 돼요. 국과수에 의뢰할 DNA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예,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접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제 토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걱정.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우리 이제 방송을 계속했는데 그 방송 한 3회차 계속 내리 약간 종말론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2016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우리 토크할 때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그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야 돼요. 예. 우리 PD가 이거 예, 걱정거리. 나는 이거 쓰면 여기 선관위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네. 자, 이번에는 유시민 저부터? 작가부터 먼저 네. 좀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읒 이영 디귿인데요. 아니, 선관위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저희 지금 홍길동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예. 사실 그 지금이 뭐 선거일 180일 이내에 들어왔다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거법 위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출마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노 대표님만 조심하면 돼.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아요. 왜요? 예, 저는 이 당을 좀 걱정해요. 거기까지만. 왜 걱정하세요? 걱정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 선거법 위반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든가 표를 많이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을 절대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당이 조그만 당인데 조그맣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좀 있어요. 예, 자기 할 일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 좀 쫄아들었어요. 대한민국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거 걱정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 거 걱정해요. 예, 그 다음에 노회찬 대표께서는 예, 나라 걱정. 역시 정치인이십니다. 예, 이 나라에는 뭐 정의당도 포함되고 정의당을 걱정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다 걱정되는 거죠. 정의당을 걱정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고무 찬양 이런 게 이제 근데 재미있는 게 뭐 조선노동당을
그 지지하자 이러면 괜찮습니다. 내년에 선거에 안 나오거든요. 뭐 그리고 뭐 미국 공화당 지지하자 이런 얘기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정의당 지지하시죠? 네. 야, 여러분 지지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 앞에서 지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견지하세요. 예, 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젊은이들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았는데 요즘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때처럼 우리 때는 그냥 세계를 다 엎어버릴 기세가 있었는데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감히 또 제가 거기다가 무슨 충고를 할 주제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안 통과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상황이 또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꿈과 희망 또 용기 이런 걸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 되면 그게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합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요 다양한 좀 토크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먼저 2015년에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회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건가요?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세요? 정치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치 카페니까 정치 얘기를 해야죠. 하도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중에 어느 걸 제일 안 좋은 걸로 꼽아야 될지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걸 걱정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게 느끼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젊은이였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시대인데 좀 이거보다는 좀 나은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독재는 이제 저 나쁜 사람들이 힘 가지고 하는 건데 저것만 아니면 대한민국 되게 좋은 나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내 생각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신헌법 국민투표 5공화국 헌법 국민투표 이런데 90% 이상이 투표를 하고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이런 게 전부 강압에 의해서 겁먹고 속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요즘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제대로 잘한 거는 고사하고 법대로 일단 제대로 한 거라도 하나 있나? 잘 안 찾아지는데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반이잖아요. 우리가 좀 신통치 않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죠. 하다 보면 속아서 착각해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이명박 씨 뽑을 때는 엄청 500만 표 차이로 뽑아놓고 지금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냉정해요 진짜. 그런데 지금 뽑아놓은 이분은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45%가 잘한대요.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젊었을 때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올바른 올바른 무슨 교과서? 예. 그런 걸로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국정교과서로 그렇지만 진짜 사실을 알고 이제 세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런 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깨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국민 반이. 그게 금년 여론조사표를 계속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금년에. 지지율이 한 10% 정도 나오면 양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야 그죠? 제 느낌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유훈통제인 것 같아요. 그 남조선하고 북조선이 되게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3대 세습이 가능한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남조선하고 북조선이고요. 근데 보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김일성 유훈통치고요.
여기는 이제 박정희 유훈 통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지지자. 예컨대 동일한 새누리당 지지자다 하더라도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고는 지지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카리스마적인, 자기 카리스마도 아니죠. 사실은 아버지 카리스마지만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게 뭐랑 못한다 하더라도 저쪽이 잘하면 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어휴 저거 봐라. 차라리 저런 식으로 그냥 뭐 리더십 없이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 그냥 강력한 누가 하나가, 독재라도 좋으니까 꽉 잡고 처리하니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저는 그 2015년을 뭐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은 정지된 하나의 화면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어떤 과정, 흐름 속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기 시작한 지 올해가 이제 28년째가 되고, 내후년이면은 30주년이 이제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28년의 마지막이 이제 올해인데, 지난 28년을 놓고 보면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이런 민주화를 만들어낸 세력들이 지난 28년 중에서 10년만 집권했고, 그걸 가로막았던 세력들이 이 28년 중에 18년을 집권했어요. 내년이면 19년이고 내후년이면 그 사람들이 30년 중에 20년을 집권하는 해입니다. 저는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명박 대통령 때는 추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추진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 개인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독특한 개인의 어떤 뭐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보다도 지금 더 그 세력들이 힘이 세진 게 아니냐.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염증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필요하다는 분이 더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대변할, 그 뜻을 이어가야 할 야권들은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어찌 보면은 지금 집권 세력들의 힘은 계속 커가는데 그 대응하는 세력들은 힘이 더 위축되어 가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이런 속에서 저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도발들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등 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현재 야권이 또 지게 될 때, 패배하게 될 때는 저쪽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설마 그런 것까지 하겠어? 생각하는 그런 도발을 갖다가 더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걱정이 사실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막아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역대 대통령들이 뭐 나름대로 뭔가를 좀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그 전 대통령들까지는 그래도 뭐 앞으로 좀 뭔가 나간다는 면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를 후퇴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시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그 산업화 사회에서 완전히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또다시 이제 산업화 초기로 돌려버리는, 지금 하신 일을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게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외교, 땅 파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그래가지고 삽질하는 거. 그래서 토대에 대한 상상력, 경제에 대한 상상력 자체를 산업화 시대로 돌려버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와가지고 처음에 경제 민주화하고 뭐 복지하고 이런다라더니 집권하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또 성장하겠다라더니 뭐 지금 성적표도 2% 안팎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뭐 하냐면은 어떤 변화라도 일으켜야겠다. 그랬더니 그 정치적인 상부 구조마저 이제 과거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여론조사표를 좀 눈여겨 보는데요. 그냥 어느 당이 몇 프로 받았고, 뭐 어느 정치인이 뭐 대선 후보 지지도가 몇 프로고 이런 것보다 그 연령별 그 의견 분포를 좀 눈여겨 봐요. 그걸 보면 60대 이상에서 8대 2예요. 그 30대에서 2대 8이고요.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앞으로는 앞날이 좀 어두운 게, 우리 진 교수가 젊은이들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60세에 해마다 몇 명이 진입하냐 하면요, 약 70만 명 이상이 진입해요. 60대예요. 그리고 지금 19살에 진입하는 그 새로운 유권자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젊은 유권자의 숫자하고 60대에 진입하는 이 숫자가 연간 20만 내지 30만 명이 앞으로도 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1년에 20만 명씩 해서 15년 후가 되면 누적된 것이 3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게 돼요. 만약 여론 분포가 세대별로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좀 해보고 사회를 좀 앞으로 밀고 나가려면 선거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0년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다음 대통령 선거,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때도 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즘 일본의 아베 정권 보면서 되게 한심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아베가 그래도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거기는 그래도 교과서를 검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정이에요. 그러면서 뭐 외교부 대변인이 나가가지고 그저께 뭐 다시 그 교과서 무슨 집필 기준 문제 가지고 또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똥바가지 덮어서 나가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흥 묻었다고 지금 욕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 그들의 기초연금 그거는 20만 원으로 올리는 거 찬성하잖아요. 근데 손자들 학교에서 밥 주는 거는 반대한다고요. 아니,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령 사회적 인구 구성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해 가면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나? 젊은이들에게. 정말 탈조선 하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 암울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2015년에 벌어진 이 많은 일들이 그 전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3년 있으면 60대가 되는데요. 만으로. 난 절대 지금 60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난 언제나 여론조사표를 보고 20대와 30대가 원하는 쪽으로 해줄 거야. 그게 제 노년기의 좌우명이에요. 네, 생물학적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뭐 나이가 젊은 사람도 굉장히 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나시는 분들도 아주 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회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간다고 할 때 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느냐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이 해왔던 그 경험에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럼 사회 방향이, 우리나라의 방향이 과거에 미래가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정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게 심화되면은 그 전 국민의 그 박정희 교도화, 그 다음에 그 전 국토의 TK화, 그 다음에 뭐 전 매체의 종편화, 전 교과서의 교과서화 그래가지고. 종편은 그거라며요. 종일 정부를 편드는 방송이 종편. 그렇죠, 종편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래도 되는가? 물론 저는 선의를 의심치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 세대에 가장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세대의 그 말이 문제죠. 그건 사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걱정되는 건 좀 그거예요. 사회 결정을,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한 그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대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2년 대선 때 40대와 50대의 표심이 좀 달랐어요. 그러면 5년 후인 내후년 선거에 50대는 그 50대의 절반은 5년 전에 40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후년 선거에 50대의 표심이 5년 전에, 3년 전에 2012년에 50대의 표심하고 똑같으란 법은 없어요.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경험이라거나 이런 어떤 그 세대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이 완고해지고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6.25까지 경험했고 뭐 이런 분들은 점점 적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인구에, 특히 노인 인구에도 계속 편입이기 때문에
노인층도 물이 좀 좋아지는 면도 있다.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면이 더 우세할까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그래서 국민 걱정은 덜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정당들이 문제인 것이지, 국민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은 오히려 국민 바뀌기보다 정치인들 바꾸고 정당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저는 심각하게 봐요. 이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만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사회적 변수는 없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몇 년생이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예, 19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출생자 숫자는 그전에 더 많았던 데가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1980년생이 제일 숫자가 많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해서 제일 숫자가 많은 그 사람이에요. 1980년생이요. 2060년 인구 추계를 보면 그때도 1980년생이 압도적으로 제일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 많은 게 1995년생이에요. 1995년생이요. 이제 그렇게 인구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50만 명이 안 되잖아요. 1959년생, 1980년생들은 다 100만 명 내외에 태어났던 세대거든요. 의료기술이 좋아져갖고 웬만하면 안 죽어요, 또.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살게 되니까 저는 이제 1980년생의 숫자가 되게 많았고, 왜 그러면 1997년, 2002년에는 정권 교체가 진보 쪽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갔냐 하면 그것이 사회적 인구 구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본격적으로 이 버섯 모양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고요. 지금 종편이 저런 식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놓고 목소리를 한 톤 높여가지고 이북방송처럼 그렇게 해대고 빨간 글씨로 화면에다가 막 엄청난 주먹만한 글씨로 자막을 써서 세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고령 세대를 세뇌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위해서? 이 땅에서 이미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지위를 앞으로 흔들리지 않게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도 1980년생도 있으실 거고 95년생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1980년생은 지금 36살이잖아요. 여론조사표를 보면 여기가 제일 진보적이에요. 30대 중반이요. 이 세대가 지금의 생각을 지켜만 간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우리 더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친구들도 젊었을 때는 되게 좀 진보적이었거든. 근데 요새 만나보면 확실히 덜 그래.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 친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50대 후반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기고등학교 특히 그래? 아니, 근데 지금 제 친구들 보면은, 야당 지지가 훨씬 많아요. 여당 지지보다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난 대구라서 다른데. 아니요, 제 동창들한테 가면은, 국무총리 훨씬 욕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우선 야당 원내대표도 저보다 더 욕 듣고요. 제가 제일 낫습니다. 이 인구구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거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야당이 이겨야 됩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표현을 다르게 할게요.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현 집권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못 바꾸면 그 다음에는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국운이 있으려면, 우리 국민에게 복이 있으려면 2017년과 2022년에 현 집권 세력이 아닌 세력이 집권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할게요. 그냥. 예.
선관위 분들이 참 계셔서. 예. 인구 분포 말씀하시니까 조금 또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갈등들은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농경사회 생각하려면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산업사회 시작한 것도 200년 됐잖아요. 정보화사회로 넘어간 것도 거의 100년 되거든요. 1960년대부터 넘어가니까. 근데 한국은 한 집안에 셋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농경 세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의 그 아버지는 산업화 세대고, 요즘 세대들은 정보화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내지 이거 걱정하시거든요. 이런 게 좀 강하고, 아마도 그다음에 가부장제에 대한 제가 있는 이제 아무래도 TK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저 두 분 영정을 모셔놨어요. 이런 거 보면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시대가 지나게 되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게 등질화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사회가 젊어지지 않습니까? 젊어지는 건 아니죠. 그대로지만 그 다음에 세대는 계속 이른바 정보화 세대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은 지금과 같으면 진보 보수의 대립이다라는 게 사실 외국에는 없잖아.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른바 보수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 이른바 좀 제대로 된 보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놀랬던 게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99% 막 다 하고 빌 게이츠.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부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보수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멋진 이른바 멋진 보수주의자들도 나오고, 또 이른바 왜 그 재벌들은 좌파가 되면 안 되죠? 왜 미국 보면 리무진 좌파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사회가 우리나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못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죽을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른바 야권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야권 문제는 노 대표님입니다. 야권 대표로서 자기 반성. 나는 야권의 야권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야권인데 뭘 그래. 여당에도 진박이 있고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야당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저는 야당 내의 야당이라서 우선 야당 내의 여당부터.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지금 야권 내에서 벌어지는 분열상이죠. 굉장히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당이 과연 보수 정당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흔히들 글로벌 국제적인 어떤 표준을 갖다 보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이런 당이 잘 없죠, 사실은. 그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아니 무슨 보수 정당이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찬양하고 교과서 국정화하고 그런 보수 세력이 지금 어디 사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물론 이제 철기 시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철기를 쓰는 건 아니죠. 철기 시대에도 석기 쓰는 사람도 있고 정동기 쓰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이 어찌 보면 보수 진보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치 국면에서 아주 전근대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과 노선을 갖고 있는 당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지금 국회 내의 어떤 지배 권력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들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국민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보다도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훨씬 더 우선적 과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데, 결국에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보수 진보가 나뉘어서 관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그 이전에 영호남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양김시대 때 만들어진 정당들의 어떤 대립구도가 지배적인 대립구도처럼 되어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무슨 한 가지 어떤 방식을 가지고서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당만 바뀌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는 과정이 물론 대단히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이런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새누리당과 나머지 두 야당 이런 체제로서는 큰 변화가 있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빅뱅이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이제 빅뱅을 기다리는 점진적 변화의 과정. 빅뱅이 지금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오고 둘 중에 하나일 때니까. 예.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그 야당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당이 지지율이 제일 1등이에요. 제일 형편없고 제일 싫어하는 당이 제가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1등 당이겠죠.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최고 싫어하는 당이 1등이에요. 이제 그 다음 싫어하는 당 또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이 압도적인 2등 당이에요.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당은 3등 당인데 2등하고 차이가 많은 3등 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잘못됐어, 국민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뉴라이트하고 똑같아지잖아요. 99.9%가 잘못됐고 역사학자의 90%가 좌경화됐고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의 심리 상태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면 내 생각이 그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충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찔리더라고 저도. 왜냐하면 그쪽에서 야 그러면 새누리당이 1등이고 새정치연합이 2등이고 니네 정의당은 형편없는 3등인데 네가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할까 봐. 근데 다행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저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에게 한 말을 나한테로 돌려보면 그럼 내가 좋아하는 당이 3등 그것도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3등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가 옳은데 세상이 잘못됐다. 나는 현명한데 국민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어요. 저는 뭐 국민이 항상 옳다 생각하지 않아요. 대중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믿지 않아요. 엉터리도 뽑고요. 이명박 씨 같은 사기꾼도 뽑고 그러잖아요. 때로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길게 보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의거해서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죠. 근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민주화 이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보 정당이 3등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때로 보수 정당이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정당이라고도 하는 제1야당이 아주 예외적인 시기 몇 시기를 제외하고 늘 2등이고 우리가 최고 싫어하는 뭐 친일, 뭐 독재, 부패를 상징하는 그 당이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1등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해석의 토대를 두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행동했던데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맨날 집권당 욕하는 걸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새정치연합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정의당 당원이나 지지자도 계실 거고 어느 당 당적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 뭐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책임도 큰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정치연합의 정치인들은 왜 우리는 맨날 2등밖에 못할까? 국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지나가도 되는 걸까?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고 무엇인가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 요구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과 같은 야권의 정당들이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당 속의 야당이라고 저를 주장하는 거죠. 네.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생각이 나요. 뭐 경제민주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표의 공약은 뭐였죠? 거기도 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대통령이 돼놓고 왜 공약을 이행 안 하냐고 우리가 계속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면 떨어진 사람은 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서가 휴지통으로 다 들어가서 그 계약서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되돌리지 못해요. 그 차이지 공약은 다 있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경제민주화가 대부분이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경제민주화가 대부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당선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두 사람이 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취임할 때부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안 쓰기 시작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책을 남겼어요. 이 책을 안 썼어야 되는데 공약을 책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 냈어요. 책 제목도 좋아요. 세상을 바꾸는 약속. 물론 지금은 약속을 바꾸는 세상 이렇게 책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자신들이 이렇게 공약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그걸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사한 공약, 좀 더 세련된 좀 진보적인 그런 공약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됩니다. 이제 그 어르신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정치연합 당원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때로 협력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지만 협력하고 또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야 될 정당으로서 2번 당, 우리보다 지지율이 3배쯤 정의당의 한 3배 또는 4배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제1야당에 대해서 이 제1야당이 왜 만년 2등일까? 뭘 바꾸면 국민들이 더 많은 신임을 이 당에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그 당의 분들도 많이 들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잠깐이라도 정리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일은 아닌데, 그죠? 그렇지만 옆집 일인데 옆집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마디 이렇게 거들어 줄 수는 있다고 봐요. 이제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먼저 한 가지만 짚자면, 이제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아무리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을 모셔다 놔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십이 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새정치연합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좀 뽑아놨으면 누가 되었든 좀 따라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좀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위 뭐 유식한 말로 영어로 fellowship이라 그러던데요. 그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제대로 끌려면 그 끌어주는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협력해야지만 그 사람이 면도 서고 어디 나가서 뭐 위력을 발휘를 할 텐데, 안에서 경상도 말로 깔지 뜯는다고 얘기하는데, 깔지 뜯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경상도 말로 이렇게 긁어서 끌어내린다는 뜻이에요. 해코지하고. 사방 그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렇게 해서는 그게 평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의 정당이 정당 안에서 룰에 따라서 그 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의심도 해봐요. 혹시 저 사람들 중에 누구라고 우리가 뭐 말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뭐 어디 검찰 중수부, 지금은 중수부가 없어졌죠. 뭐 약점 잡힌 게 있어서 너 시킨 대로 안 하면 보내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까지 이게 심각하잖아요. 제가 그 당원은 아니지만 옆집에서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해결하면 1등을 못할지는 몰라도 1등하고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관전평,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게 1998년이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내리 10년을 사실상 집권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역대 1등과 2등의 표차가 가장 많이 난 530만 표로 차이가 난 선거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란 이름이었는데 야당이 된 거죠. 민주당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그 당에서 만들어진 혁신위원회가 6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 끊임없이 혁신을 했다고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혁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도 그보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작고 더 지지를 못 받는, 더 실패를 많이 한, 또 더 어찌 보면 좀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당, 남의 당 얘기할 처지가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은 7년 동안에 6번 혁신위원회 만들었다는 얘기는 혁신위원회 만들 때의 어떤 그런 결기와 어떤 생각과는 달리 그 끝이 별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혁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뭐 어저께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이제 혁신안을 그대로 그 혁신위원회에서 지난번 결정된 안을 밀고 나가겠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뭐 안철수 의원은 혁신안까지 다 받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갖다 확실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고 한번 이번에 혁신하고 앞으로 한 4년 동안 혁신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혁신 제대로 하면은 4년 동안 안 해도 될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진 교수는 사회만 볼까요? 아니, 저는 한마디 안 해요? 좀 더 야한 질문을 좀 해볼 거예요.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새정년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호남의 민주 세력들하고 서울 지역의 이쪽 민주 세력들이 있는데 약간 정서가 다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다른 정서가 지금 분열의 조짐으로 나타나서 그게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서로를 요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호남 지역은 이제 소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도라든지 서울 지역 개혁 세력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에 있는 개혁 세력의 관점에서는 영남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와중에서 호남이란 아주 든든한, 어떻게 보면 교두보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양상들이 지금 불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사실 감정 대립까지도 막 가거든요. 그 지지자들 사이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해관계만으로 어떤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또 그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원시적인 연고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자연스럽죠. 아무래도 뭐 고향 땅 까마귀도 반갑다, 그런 게 우리 인간이 부족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과 뇌가 전부 다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 그러니 그때 만들어질 때부터 그게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완전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고, 고향 사람이면 반갑고 나하고 뭐 연고가 있으면 더 반갑고,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새정치연합은 큰 당이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지지층도 전국적으로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질적인 요소가 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간 충돌을 일으키는 국면은 있습니다. 그게 예컨대 뭐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본인은 뭐 경남 사람이지만 그 부인이 여수분이잖아요. 그 연고가 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문재인 씨는 뭐 그쪽에 개인적인 연고가 없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작용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있어도 정당이라는 것이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때로 대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작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만 보여주면, 그러면 그런 갈등들은 다 녹아서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이는 있는 거지만 그게 주요한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새정치연합 자체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 거를 좀 버리는 모습이 너무 드물잖아요, 그 당이.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거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라고 봐요. 좀 기강이 내부에서 서고 대의에 따르는 풍토가 좀 더 정립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있기는 있겠으나 주요한 문제는 아니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뭐 강한 어떤 지역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기 지역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애양심이야. 우리가 나무랄 바는 아닌데 다른 지역을 상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어떤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기 지역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런 경향은 이 지난 역사 속에서도 정치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부추겼던 측면이 더 강하지 우리 국민들 속에는 시간도 또 흐르면서 특히 이제 YSDJ의 어떤 경쟁 이런 것까지도 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넘겨버리면서 많이 적어졌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남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그 지역에 늘 쉽게 당선되었던 어찌 보면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늘 이렇게 뽑아줬던 그래서 쉽게 당선됐던 분들이 거의 기득권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벌써 2번이나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기면서 또 다가오는 정권을 갖다가 찾을 전망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지면 어떡하느냐의 그런 걱정. 그러니까 왜 야당이 자꾸 이렇게 힘없이 자꾸 쓰러지느냐. 여기에 대한 좀 어떤 분노나 이제 질책 이런 것들이 이제 원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뭐 어느 지역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런 복고성 어떤 지역 갈등 조짐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정치 카페 게시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실 거예요. 정치 카페 팬들이 모이셨으니까 그 게시판 보실 거 아니에요. 카페 게시판도 그렇고. 카페 게시판은 그래도 이제 정치 카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되는 데니까 또 괜찮은데 그냥 팟빵 게시판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 눈팅을 자주 하거든요. 거기 보면 경청할 만한 개소리들이 많아요. 아니, 이제 경청할 만한 개소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얼핏 들으면 완전 억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새겨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그 배경에 깔려있는 어떤 소망이나 바램이나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소망을 깔고 그것을 굉장히 비틀어서 표현해서 개소리처럼 우리 뭐 방송윤리심의위원회 규제를 안 받으니까 개소리라 그래도 돼요. 개소리를 개소리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개소리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 목소리예요. 그런 글들이 이제 악플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달린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치 카페는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니까 우리가 PPL을 좀 하잖아요. 간접 광고를. 근데 이제 그럼 니네 교섭단체 되고 뭐 지지율 좀 올라가면 그게 새누리당에서 완전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정의당이 교섭단체 만들고 새정치연합이 70석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제 새누리당이 200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들으면 개소리처럼 들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야. 그게 새정치연합 지지자들 중에서 약간 과장된 공포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그런 글들을 남기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나무당이 의석 많이 얻는 거를 간첩행위로 뭐냐고. 그렇지만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현재 야권이 정의당이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새정치연합이란 제1야당이 내부가 소란스럽고 엉망이 돼 있고 거기다가 야당은 또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3인 4각, 2인 3각 혹은 각계약진을 하다가 죽 서서 개존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상한 말의 이면에 들어있는 이 걱정, 오늘 우리 주제어가 걱정이니까 이거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은 하셔요? 저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좀 느껴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해운대 사는 장진곤 씨는 지난 겨울 4개월 동안 더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를 55만 원이나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맘 난방 텐트 덕분인데요. 환경을 지키면서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 바이맘이 여러분들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선물해 드립니다. 원룸에도 주택에도 아파트에도 겨울엔 바이맘 난방 텐트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걱정 많이 하죠. 지금 두 번의 정권이 있는데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만 후퇴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선이 있잖아요. 내후년에. 예. 그런데 뭐 10년 지금 후퇴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후퇴를 한다는 거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좋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년 총선이 있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가? 물론 현실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가능한 안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안들이 있으면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안 얘기하기 전에 정의당 셀프 디스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날 1번 당 욕하고 2번 당 욕해놓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저놈의 3번 당은 자기 반성이라고 모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반성 좀 해주십시오. 노 대표님한테 셀프 디스 기회를 한번. 저는 뭐 정의당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정의당 내 야당이니까 친여당 하세요. 아 제가 심 대표하고 가깝다고요? 자 주류가 좀 비판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 비판은 야당이 하는 거지 원래. 저는 이제 정의당의 삐끼로서 예 제가 지난번에 통합 당대회 할 때 안 갔잖아요. 당직자분이 저보고 거기 좀 오라고 전화를 하실게 제가 한국관 나이트 삐끼는 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삐끼는 거리에서 오가면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두툼한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 웨이터의 박찬호 명함을 이렇게 돌리는 그게 이제 삐끼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안 갔어요 행사에 안 갔는데 저는 이제 정의당을 생각하면 셀프 디스를 하나만 할게요. 문제가 엄청 많은 당이야. 장점도 많지만. 근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한 개만 딱 하면 너무 간이 작다. 간이 너무 작다.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와도 곤란하지만 간이 너무 작아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정의당은 옛날부터 우리 노 대표님도 그러시고 하지만 우리 노 대표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민주화 투쟁 영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야당 그 반정부 잡지사를 방문한다든가 뭐 야당 정치인과 접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잠깐만. 네. 제가 며칠 전에 저 방송에 나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유신 반대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막 대단하다는 듯이 얘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유신 찬양한 사람 뭐냐고.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유신 찬양한 사람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국무총리 됐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국정교과서로 유신교과서로 배운 사람 중에 최근에 검찰총장이 되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노 대표님은 언제 말씀을 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뭔 얘기 하더라? 하여튼 저런 이제 민주화운동 영재들께서는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돈짝만하게 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박정희 한판 뜰까? 뭐 전두환이 한판 뜰까? 6.4 11기 한 붙어볼까?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간이 배밖에 나와 있었거든. 힘도 없는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50대 후반이 되고 국회의원도 했고 저처럼 뭐 장관 한 놈도 있고 근데 지금은 간이 짜부라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고 어떻게 이 지읒 이형 디귿을 선관위 때문에 지읒 이형 디귿을 어떻게 20석 교섭단체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온 우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작아진 거 아닐까? 왜 큰 무대를 장악해서 나라를 확 바꾸겠다는 거를 안 하고 왜 대통령 후보를 나가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100만 표를 얻어야겠다. 100만 표 얻으면 떨어지잖아요. 꼴찌로. 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선거에 나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제일 큰 문제는 목표가 너무 낮고 포부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까요? 포부가 너무 작다. 왜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을 나라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걸로 젊은 시절을 살아왔던 분들인데 왜 50대, 40대의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작아졌지? 그런 아쉬움? 우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는 것처럼 작은 일에 매달리고 왜 그렇게 됐지? 이게 좀 슬퍼요. 그래서 제가 셀프 디스 좀 했습니다. 운동권 영재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당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정책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정권 획득할 어떤 의지가 없다면, 그런 권력 의지와 계획이 없다면은 정당을 해산하든가 다른 남의 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획득하는 방법이 있죠. 정의당보다 객관적으로 정권 획득 가능성이 더 현저히 높은 당에 편입돼 들어가면은 따라서 정권을 획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 길을 안 택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저쪽은 못 믿는다거나 꼭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과 같은 당이 우리나라에 허용되고 만들어진 지는 이제 15년밖에 안 돼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얼마 전에 60주년 기념식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15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직도 저는 지금 지지율도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도 작은 지지율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현재의 선거제도가 지금 지지율도 다 의석으로 못 바꾸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만 의석으로 제대로 바꿀 수 있어도 그 20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20석을 가지고 30석, 50석 이렇게 커 나가면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길이 훨씬 빨리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서 지금 당신 농성하면서 그 선거제도 바꾸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만, 정의당만 20석, 30석, 40석, 50석 이래서 한 석, 두 석 늘어가지고 언제 커 나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의 변화라는 것은 정의당 혼자서 커 나가서 아주 큰 진보정당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집권당이 되는, 저는 그 가능성은 오히려 대단히 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커 나가서 가기보다는 커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당도 변할 거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 같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 그야말로 큰 새로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결집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모든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10년, 20년, 30년짜리 설계도를 그려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변화까지도 예상하면서 혹은 적극적으로 좀 끌어내려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행동만이 다 뭐 준비된 행동의 모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사실은 정의당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더 빠르게 힘을 규합해가지고 당장의 급한 문제 하나라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몇몇 사람은 좀 더 나은 위치에 오를지 몰라도 이 세력이 나거나 철학이 나거나 노선이나 이런 거는 반영되지도 않고 증발될 가능성도 또 다른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면서 그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사실 지난 시기에 한 15년 정도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된 그 초기 10년은 거의 뭐 파산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교훈과 또는 성과까지도 남기긴 했지만 거의 실패했다고 사실을 봅니다. 보는데 그 과정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더딘 발전 같았지만은 저는 그 사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되거든요. 제가 지역 같은 데서 주민들 만나보면은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판약이 달라요. 제 개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게 보다는 진보적 가치나 정책이나 그런 세력화라거나 또는 그런 정당이 우리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내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속도는 참으로 안타깝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보면은 한숨이 먼저 나오고 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얻어낼까 걱정도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렇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뭐 꽉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간이 누가 콩알만 합니까? 제가 볼 때 간이 콩알만한 사람들은 저기 어느 당에 탈당할까 말까 걱정하는 사람, 또는 공천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하지 무슨 정의당 간 비대합니다. 예. 정의당의 간이 비대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무리 봐도 간이 좀 작다고 봐요. 작다고 보는데 이제 큰 물에서 놀아보셔가지고. 예. 노 대표님 말씀이 옳죠.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봐요. 이게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진보정당 운동을 할 때 늘 들어왔던 답이죠. 근데 늘 들어왔던 대답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경우에 늘 돌아오는 정답이에요. 정답. 저는 이 정답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항상 저는 어디 가든 삐딱하게 얘기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삐딱하게 우리가 찔러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범 답안에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공부했던 책들, 정당에 관한 거, 노동운동에 관한 거, 혁명운동에 관한 게 대개 다 전 세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기 전에,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 또는 19세기요. 거기서 사람들이 100년이나 70년이나 전에 찾았던 해답들, 그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더 이상 노동조합이 학습의 통로와 정보유통의 경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적 귀속과 무관하게 모든 정보를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세상이 되었고요. 거대 조직이 더 이상 학습 조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거대 조직을 통해서 사상 이념 교육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60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그냥 요즘 식당도 전부 다 since 1960 이러면 되게 맛있는 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1971년경부터 시작된 당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45살이래. 그래도 45년. 좀 60년은 좀 과장이고 한 45년 잘 봐줘도, 그것도 중간에 김영삼 씨가 또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반쪽 떨어져 나오고 남은 거 가지고 수습해서 온 게 지금까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또는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던 과거의 모델들이 그것이 실제 일어났던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 현실에 발을 완전히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발은 현실에 붙이고 있지만 한 발은 우리와는 전혀 아주 다른 상황에서 유효했던 여러 사고방식이라든가 모델에 한 발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망하지도 않지만 아주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 저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 대표님의 저 말씀이 맞는데 거꾸로 그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평범한 유권자 입장에서요. 평범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당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나 안 해주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당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정의당이 당세를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제가 볼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대중들이 현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요구에 우리가 화답할 때 지지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화답하려면 간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박근혜 정권을 중간에 어떻게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음은 꿀뚝 같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정권 교체. 그것을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의회 권력 교체 이거를 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의당에 신경 안 써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의당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특정 지지 정당이 없거나 또는 다른 당을 지지하는데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때 정의당이라는 이 작은 당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모습을 보일 때, 나를 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남들에게 대해서 맨날 요구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존경을 얻을지니.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의지, 그런 행동 이런 게 보이면 저는 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정의당은 소소하게 작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을 좀 밖으로 꺼내가지고 압도적 다수의 대중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걸 위해서 때로 우리가 생물학적 목숨을 버리면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존경하죠. 전태일 열사처럼 생물학적 목숨이 아닌 정치적인 목숨, 이념적인 생명 이걸 다 걸고 하면 어때요? 그거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간이 밖으로 나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 그냥 삐딱한 소리를 해봤습니다. 별로 삐딱하지는 않는데 네? 그게 왜 삐딱한 얘기입니까? 네.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니 실은 뭐 많은 특히 정의당에 계신 분들 또는 뭐 내년 출마를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 또는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심상정 대표를 본 지도부도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정된 자원에 그리고 또 이게 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큰 야당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선거법, 선거 결과 뭐 여러 가지 또 다가오는 큰 선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좀 방금 말씀도 좀 또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좀 용기를 얻고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간만 배밖에 나오자 이러면은 너무 은유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관 나이트의 삐끼는 구체적인 거 서비스를 약속을 못 드려요. 그거는 지배인이나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삐끼 하지 마시고. 예.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선거 때가 되거나 뭘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당의 세계를,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른바 시대 정신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리더십에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요건이 이제 야권 연대가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연대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강한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굉장히 암실하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좀 통 크게 가자, 흔들어 버리자,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 좀 요 정도에서 멈추고요.
됐고요. 예? 시간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러네요. 청취자들 시간을 뺏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이미 뺏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청중석으로 좀 돌려가지고요.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가 있나 봐요. 여기저기 손이 막 올라오는데 저기 반짝 일어서서 서신 분이 있죠. 제일 먼저 드셨거든요. 그분은. 영화 숙취 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픽도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겨울철이 즐겁다. 왜? 탐나 오렌지가 있기 때문. 한라산 비탈길에서 제주 앞바다의 물대포를 견뎌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서귀포 감귤. 그 맛에 중독된 분들의 전화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네요. 탐나 오렌지가 있어 올겨울도 참 다행이야. 밭에서 딴 그대로 세척하지도 코팅하지도 않고 싱싱한 자연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탐나 오렌지를 검색하거나 전화 010-2827-3917 010-2827-3917로 주문하세요. 제주도 3명의 총각 농사꾼들의 걸작품 탐나 오렌지 주문하세요. Right now. 제가 질문을 감히 사회자로서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행정고시 질문, 면접 질문에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서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상을 검증하겠다 뭐 이러한 현상들이 2015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들한테 이제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런 게 참 형편없는 짓이라는 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선발 어떤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공공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지원자들의 일에 대해서 선발권을 쥐고 있다는 그런 지위의 이 어떤 우위 이런 거를 악용해서 특정한 성향의 세계관을 강제하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이죠. 그런 게 얼마나 나쁜지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이번 행정고시 2차에 되고 3차 면접에서 질문이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그거 대답 잘못했다가 2차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사례도 제가 들었고요. 이제 이런 게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는 거짓말을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인 되신 노무현 대통령도 유신체제 때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그 유신헌법으로 시험 봤다고요. 순 거짓말로 썼잖아요. 그죠? 강금실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도 1980년대에 그 판사 될 때 사법시험 합격할 때 다 유신헌법 이런 걸로 거짓말로 써가지고 다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시스트들 전체주의자들이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할 목적으로 그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작할 목적으로 특정한 답변을 강요할 때 거기 맞춰주면 돼요. 악당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놈에게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내부 고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받은 행시 응시자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는 내부 고발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조직 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지휘계통을 밟아서 그 상급자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속한 조직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러고 가서 조직에서 하다가 그런 비리를 보잖아요. 그럼 익명으로 고발하면 돼요. 예. 나쁜 놈한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열패감을 절대 느낄 필요가 없다. 그들을 속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고전에 할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시고요. 인터넷에다가 익명으로 흘리세요. 그걸. 그렇지. 아니, 그 아모레 화장품에서 이번에 입사 시험 보면서도 똑같은 걸 물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왜 물어요? 뭐 국정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다 몰라도 교과서 문제를 묻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순진하게 맞서가지고 크게 손해볼 필요 없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될 문제예요. 그 유신체제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가 유신헌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아파하지 말고 분노하라. 함께 싸워서 이 정권 빨리 무너뜨리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그 나쁜 놈에게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이제 직접 선정하신 질문자분들한테 한번 직접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26살 직장인인데요. 항상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 잘 듣고 있고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유시민 전 장관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치생활 오래 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상처도 많고 좌절도 많으셔서 은퇴라는 결심을 하시게 됐겠지만 정말 유시민 전 장관의 뭐 개인적인 팬으로서 정계에 복귀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면 굉장히 좀 다시 뵙고 싶고 정치계에서 본인을 지금 아까 뭐 나이트에 뭐 삐끼라고 이제 자칭을 하셨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삐끼가 운영하는 나이트가 더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런 열망이 크다면 좀 뭐 진로를 좀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예. 예. 좀 진솔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삐끼보다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낫긴 해요. 근데 그 삐끼 일이 재밌으면 삐끼로 사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제가 싸이도 아닌데 군대를 2번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공익근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조금 붙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한테 좋다고 보고 또 만족하고 있고 또 뭐 정치를 직접 하는 것과 이렇게 다니면서 대통령 흉보고 다니는 것 사이에 어느 게 더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거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팬심의 발로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예,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제가 살죠. 예. 이제 저한테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2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세 분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예, 일단 오두방정 떨면서 일단 마이크 잡긴 했는데, 제가 드리려는 질문 자체가 일단, 뭔가 오늘 주제랑은 별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세 분한테 약간 무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굉장히 무례는. 두려운데 예, 내친 걸음이니까 일단 하고 꾸중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즘 개인적인 제 고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에 각자 그 나름의 내용의 그런 허위 의식 같은 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허위 의식이 그러니까 허위 의식 자체는 그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는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뭐 발언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애를 살아오신 분이신데, 혹시 이런 자기 속에 허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약간 느끼고 그러셨던 적은 없는지, 혹시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성찰하시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뭐 어떻게 나름 그러니까 대처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사람이 허위 의식을 갖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가 답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허위 의식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살아온 것 자체가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일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거든요. 라고 했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애들 뭐 취직 걱정해주고 아니면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걱정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허위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진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솔직히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내 계급적인 이해에 충실하게 저 새누리당을 찍어야 되는 게 더 정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잖아요, 막. 그리고 솔직히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이른바 서울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학벌 위주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나도 사실 덕 보고 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왜 학벌, 철폐 얘기하고 이런 게 정말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진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아무리 평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도 여기 이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면 어떤 발언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가끔가다가 이렇게 나도 이제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언어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저거 보면서 내가 비판할 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형성한다라고 할 때 항상 저기 머릿속에 이상적 자아를 설정해 놓는 것 같아요. 그 이상적 자아가 있고 여기 현실적 자아가 있으면 갭이 있잖아요. 그 갭에서 늘 이 이상적 자아를 뭐로 느끼냐면은 허위의식으로 느껴요. 그런데 그걸 허위의식이고 나는 진정할래. 그럼 개차반은 막 살자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 갈등이 있고 싸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자성이다라는 게 저는 또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종교적 간증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냥 살다가, 그래서 또 너무 또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약속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약속하고, 단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가자. 그러면서 이 갭,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이 갭을 가능한 한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만큼 더 벌어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 긴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거울 보면서 정말 너 역겹다 이런 생각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또 강하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사학번에 재학 중인 장다혜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시민 작가님의 열성 팬으로서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작가님께서 고르실 때 열심히 손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 요즘에 최근에 꽂혀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나오신 거 다 예전 것까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번째 목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당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의견을 대표해줄 만한 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상주의적인 면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되게 그냥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행동하고 싶은 욕구도 많고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저희 세대를 볼 때 가장 큰 감정, 저희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분노와 무력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무력감을 정치적인 방면에서 떨칠 수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지
물론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고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긴 하지만 그거는 일회적인 이벤트고 저희는 정말 엄청나게 큰 n분의 1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고 정말 저희가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실천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노회찬 대표님이 좀 지원 사격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 이렇게 학생이 제 팬이라는데 우리 딸은 왜 내 책을 안 읽나 몰라. 이제 기존의 정치 조직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 나를 제대로 대변한다고 느끼는 것이 없다. 이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내가 당을 만든다. 둘째는 있는 당에 가서 내 마음에 들게 바꾼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당을 만들거나 정치 조직을 내 마음에 드는 걸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비교적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까운 쪽에 들어가서 그걸 내 마음에 들게 바꾼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대답이 허접한 것 같아서 지원 사격을 좀. 제가 처음 정치할 때 진보정당 만든다고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큰 당에 들어가지 왜 없는 당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방금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신 셈인데 그렇게 하면 빨리 국회의원 되고 더 빨리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대로 된 당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까지 온 셈인데요. 저에게 대한민국에 마음에 드는 당이 있냐면 저는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나은 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당이 완벽하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발현해내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뭔가 그 시키는 과정에서 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다면은 저는 그 어떤 의미 있는 행위들이 많겠지만은 또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을 수 있지만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좀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정의당에 가입하실 것. 그리고 정의당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새누리당만 가입 안 하면은 새정치연합 가입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더 나은 당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꿈을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 듣더라도 저게 현실이 되는 거는 아득한 미래가 아닐까 혹은 끝내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꿈이 현실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느냐? 정당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런 유사한 사람, 그나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같은 꿈 꾸는 사람이 1000만 명, 1500만 명 되면 그 꿈이 계속 꿈으로 남겠습니까? 며칠 내에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임시로라도 혹은 경험 삼아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좀 보탤게요. 사실 정치의 이상이라는 것은 플라톤 시대 때부터 없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보면 그 이상적인 정치가는 옛날에 황금 시대에나 존재했다 그래요. 이미 3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100% 순도 100%의 정치인이 아니라 그래도 순도 100%의 정치인을 복제한 거. 그래서
60%라도 순도를 가진 놈과 아예 하나도 못 갖고 있는데 0%인데 60%라도 갖고 있는 놈 흉내내는 놈, 그게 이른바 이제 시뮬라크르죠. 그걸 구별하는 게 이제 플라톤의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상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인데 그 하나는 또 뭐냐면 1인 일당주의라는 거 있죠. 사실 저 마음에 드는 건 1인 일당주의입니다. 그냥 혼자서 당을 하고, 제가 좋았던 당은 뭐냐면 독일 가니까 그 무정부주의 애들이 그 선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정부주의자가 왜 선거를 나와? 그랬더니 걔들 공약이 뭐냐면 저희가 2%를 넘으면 정부당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국민한테 맥주를 쏘겠다,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정당 활동하려면 저런 거 할래. 너무 재밌잖아.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치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념의 실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같은 사람들끼리 할 수는 없거든요. 앞에 보면은 또 같은 사람들끼리 또 달라. 따지고 보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정치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념이 다른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기술,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마음에 드는 이런 정당,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상을 갖고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랑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그 기술, 그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당 가입했고, 지금은 좀 열성이 사실 많이 좀 떨어졌는데 옛날에 어땠냐면 뭐 민주노동당 때인가요? 그때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아예 선거 등록하고 학교 강의 나갈 때 이렇게 띠를 들고 다녔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요. 그다음 신도림역 있죠, 신도림역. 거기서 막 4번 외치다가 그 공익이 얼마나 무서운데 공익이 막 쫓아와요. 막 도망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바깥에 그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이러다가 뭐 이런 열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남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는 기쁨이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확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정치를 통해서만 인간적인 본질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우리가 막상 닥치는 이런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형성하고 나를 갖다 인격적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어느 정당이든 간에 가능하면 지읒, 이응, 디귿 예, 가입하실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건 철학자의 답변이고요. 이 철학자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을 대중정치의 언어로 통역해 볼게요, 제가. 정당이나 정치 선거는 맞춤복이 아니에요. 기성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꼭 맞는 거를 맞춰주는 정치는 없어요. 정당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브랜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는 거예요. 요새 양복점 없잖아요, 양장점. 다 백화점 마트에 가서 기성복 사 입죠. 기성복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지, 까다롭게 나한테 딱 맞는 거 찾으려면 벗고 다녀야 돼. 정치는 기성복 고르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지금 벌써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 보내고 나니까 벌써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사실 이게 즐거운 기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웃을 기분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내년도 좀 굉장히 암담해 보이고요. 여기서라도 웃어야지. 그럼 어디 가서 웃어? 그러니까 과테말라에 가면은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과테말라 인디언들의 전설인데 애들이 이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나 부모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논대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얘가, 네가 이제 밤새 잠만 자면은 잠자는 사이에 얘가 네 걱정을 몽땅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애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쯤 돼서 보면 인형이 없어졌죠. 그럼 자기 걱정이 다 사라졌다. 이런 이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정치 카페에서 굉장히 큰 일,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또 걱정이다라는 게 이렇게 또 풀다 보면 또 이렇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정치 카페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소해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을 나누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노 대표님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진행자가 지금 안 살피고 뭐 하는 거야? 그 마이크 잡으신 김에 작별 인사도 한 말씀 하셔야지. 진행자가 지만 하고 끝내려고. 아니 저는
아까 저게 보니까 이제 종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종일 이게 틀어주는 방송이 종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유진도 종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뜨는 종편. 그러니까 누가 종편 얘기하면은 야 노유진 종편 들어봤어?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좀 듣게 해서 사실 노유진 청취자가 1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유진을 갖다가 나오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1000만 명만 되면 대한민국 바뀌어진다는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노유진 많이 알려주시고 여하튼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냐? 다 중동 갔다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냐 이러면 노유진 들으러 갔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많이 아껴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또 할 말씀이 남으셔가지고. 그냥 이제 내년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4월에. 그것도 1년 반 지나면 또 내후년에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생각만 하면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난 진보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진보적이야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도록 하면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진보적인 사람이 이것 좀 이 사람 찍어 그러면 반발할지 몰라도 좋은 사람이 권하면 더 들어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주변에 인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 좀 하고요. 정의당도 어떻게 하면 좋은 정당,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정당으로 비칠 수 있을까? 그렇게 비춰야만 지지도 늘어나고 또 정의당이 뭔가 호소할 때 유권자들이 경청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좀 이상한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신데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노유진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